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유기용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8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총선을 위한 인재 영입 인사 8명을 발표했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총 8명의 인사 면면을 살펴보면 경제 분야부터 여성과 언론인까지 고루 발탁했는데요. 하지만 당초 황교안 대표가 영입 1호로 공을 들였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한 당 안팎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최종 영입에서는 보류돼 체면을 구기기도 했습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총선을 위한 인재 영입에 발벗고 나서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조만간 문을 열게 될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까지 직접 맡겠다고 밝히면서 의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제기된 혁신 요구와 인적 쇄신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향후 난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내년 21대 국회 본회의장 자리를 향한 정치권의 레이스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각 당의 인재 영입 경쟁, 과연 총선 승리로 이끌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숫자를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 1번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발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애틋하지 않은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문 대통령은 특히 더 어머니와 관계에서 남다른 그런 관계, 그다음 그 소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네, 저희가 뭐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그런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네. 유 의원께서 보시는 그런 소외가 뭐가 있을까요? 네. 현직 대통령 재직 중 모친상을 당한 일도 처음이고, 예. 또 법규상 현직 대통령 부모 상에 대한 의전이 없기 때문에 네. 조촐하게 가족들 중심으로 오늘 발인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남 삼녀의 둘째이고 장남이죠. 예. 장남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9대 국회의원을 같이 지내던 어느 시점에 어떤 자리에선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머니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제 느낌이 그랬는지, 왜냐하면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 울컥하거든요. 네. 눈가가 좀 촉촉해진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강한옥 여사는 1950년 이제 흥남철수 때 네. 함경도에서 거제도로 내려와서 평생 사시면서 북쪽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사셨고, 또 일찍 혼자 되셔서 연탄 배달, 행상 좌판으로 이남 삼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좋은 곳에서 먼저 가신 가족들 만나서 네. 안식을 취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가족상으로 조촐하게 치른 점도 그렇고 그동안 생전에 계시던 병원이 굉장히 소규모고 또 대통령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병원 내부에서 거의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치르게 된 거에는 바로 그 고인의 그런 평생의 삶, 그것도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그 문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문 대통령 그 가정사를 보면 우리 몇 년 전에 그 상영됐었던 국제시장 예. 의 스토리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 그래서 실향민 가족이면서도 또 홀로, 그러니까 일찍이 좀 홀로 되셔서 그 5 자녀를 키우시면서 고생을 하셨고 우리 현대사의 질곡을 다 몸으로 겪어내신 그런 삶이었어서 아마 그 오래 장수는 하셨지만
그래도 보내드려야 되는 문 대통령 마음이 어떨지는 뭐 제가 충분히 짐작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북 관계 얘기를 네.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정부에서는 북측에다가 이번 그 문 대통령 모친의 별세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하지는 않았는데 네. 조금 전에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서 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의문을 보내왔다라는 소식을 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한테도 전달이 됐고 네. 사실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뭔가 남북 관계에 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진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또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이호 여사님 돌아가셨을 때도 북에서 깊은 조문의 뜻을 이제 표해 왔었던 걸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함경도 출신이시란 말이죠. 예. 돌아가신 강한옥 여사께서.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평화의 의미, 그 남북 화해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열정을 쏟아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북에서도 같은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기가 돼서 최근에 금강산 문제도 좀 풀리고 예. 남북 관계의 어떤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진영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조의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의례적인 것이라고 보고요. 그거에 많이 기대는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어제 판문점을 통해서 그걸 들고 온 그러니까 누군지, 어느 예. 직위에 있는 그 사람이 들고 왔는지 그것도 안 알려진 것을 보면 어제 그 조의문 전달하고 관련돼서는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현안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건 이거는 좀 과하다라고 무리다. 네.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럼 이슈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첫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를 했죠. 당초에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논란이 일면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관련해서 황 대표의 발언 그리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비판까지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우리 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루어갈 인재들을 첫 번째 모셨습니다. 우리 자유 시민들과 함께 이 나라의 어려움을 막아내고 극복하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합의 측면에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삼고 철회했다는 영입이로 박찬주 대장은 공관병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모모처럼 부렸다는 논란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고 전역한 인사입니다. 소중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생때 같은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대표적 적폐 영입의 사례가 될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뭐 총선을 5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한 얘기들이 어제부터 네.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해서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명단에서는 빠져 있음을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한국당의 인재 영입에 대한 두 분의 한 줄 총평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 줄로 말씀드리면 제주 제자가 아니라 재앙 제자 네. 예. 인재 영입이고 과거형 정쟁형 인재 영입이다. 저는 이렇게 한 줄로 평하겠습니다. 네. 네, 진 장관께서는 저는요 감동이 없다. 두 분 다 호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박찬주 대장이 빠졌다고 하지만 보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정말 공감 능력이 없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그 자유한국당 그 지도부는 이인영 대표가 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아직 보류된 거죠. 그런데 박찬주 대장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어떤 분인가를 되돌이켜 보면 예. 그 악명 높은 MBC 김재철 사장 체제 때 김재철 사장의 횡령 사실을 온몸으로 방어하고 또 얼마 전 돌아가신 이용마 기자를 해고하는 일에도
그 김재철 사장과 함께 네.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과거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경훈 씨 같은 청년을 영입하는데도 사실은 그분의 어떤 미래 비전을 봤다기보다도 네. 지난번 예를 들어서 광화문 집회 때 조국 장관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영입한 것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구태의연합니다. 군인,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을 영입하는 게 감동이 없다는 진수희 장관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또 하나 정쟁형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핵공학자를 영입하는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네. 이진숙 기자는 그 MBC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전에 해고됐던 분이 복직해서 사장이 되고 예. 이런 시대의 변화를 역행해서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한다든지 그래서 백경훈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좋은 분도 한두 분 눈에 띄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형, 정쟁형 영입이다. 국민들이 지금 정쟁에 아주 그 반발하고 계신데 네. 저는 그런 국민들의 뜻하고 많이 어긋난 영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동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을 느끼시지 못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인재 영입의 기준이 뭐였을까라는 데서 좀 그 의구심이 들고요. 네. 보통 인재 영입을 한다 이러면 그 당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께 우리 당이 앞으로 이 향하는 방향, 그 다음에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좌표 이런 것을 영입되는 인재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걸 이렇게 인지하시고 느끼셔야 되는데 네. 예. 그런 게 안 보인다. 물론 이 8분 중에 뭐 몇 분은 그 신선함을 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1호로 평가되던 박찬주 대장이 워낙에 그 좀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다 좀 그 이렇게 뭐랄까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도 있는데 못 받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제 나름으로 이제 기준이 뭘까를 고민해 봤더니 지금 유기용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반문이 기준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네. 그거 가지고는 국민들이 감동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민심이 설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최근에 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반된 이런 국민들이나 민심이 그 움직여 주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박찬주 대장 그 영입을 이제 보류 내지는 그 이제 보류인 것 같습니다. 예. 보류하게 된 거는 아마 다른 최고위원들이 긴급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서 그래도 당의 판단, 변별력 이런 거는 살아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시던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또 변명도 궁색하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바로 저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왜 그 조국 장관 사퇴시키는 과정에서 그 공을 올렸다고 표창장, 네. 뭐 상품권 주고 또 그 몸싸움으로 지금 선진화법 위반 그 소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분들 뭐 공천 가산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우러지다 보니까 최근 몇 차례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저는 한국당에서는 정말 그 심각하게 그 절박하게 저는 받아들이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지율 얘기는 저희가 이슈 네. 폴폴이라는 잠시 뒤에 이어질 코너에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초 거론됐다 명단에서 최종에 빠진 인물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도 있는데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김세현 원장이 정말 의미 있는 인사다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빠졌거든요. 네. 이거는 뭔가 어떤 속사정이 있을까요? 그게 뭐 당내 혼선이죠. 제외됐는데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은 또 그 마치 받아들일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탤런트 김영철 씨도 마찬가지고요. 예. 박찬호 야구 선수도 거론됐는데 특히 김영철 씨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직접 네. 그런 거 안 한다 예. 했던 것처럼 윤주경 독립기념관장도 아마 정확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예. 있지만 저는 윤봉길 의사의 자손으로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본인의 판단이나 주변에 뭐 의견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선택이라는 거 한국당으로 그렇죠. 예. 예, 제가 이제 추측해 보는데 윤주경 관장을 그 한 이유 중에 한때 청와대하고 갈등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임기를 다 마쳤죠. 그래서 그 갈등설은 불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문재인 정부하고 반대되는 뭐 대립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영입하다 보니까 윤주경 관장이 거론됐고 그런데 실은 설득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저 8분을 한꺼번에 저렇게 하실 게 아니고 네. 예.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목받을 수 있게.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모십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모셔야 영입돼서 오시는 분들도 그 마음이 흡족할 것이고 네. 보는 국민들도 정말 그 고심해서 어렵게 모셨구나 이런 인상도 줄 수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제 그 지금 말씀하셨던 혼선이나 혼란은 한국 당내 의사결정 구조가 예. 네. 뭔가 좀 삐그덕거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하고 네. 토론을 거쳐서 최종 결정에 이르는 이 과정이 뭔가 좀 그 제대로 그 안착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닌가. 뭐 그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번 영입 과정들 뭐 총선 앞두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거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장 큰 과제고 그게 또 국민들에게 또 깊게 다가갈 수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벤트인데 저희가 현장에서 예전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이 발표를 하기 전까지 되게 철두철미하게 또 비밀을 유지해서 뭔가 그 감동을 지금 말씀하신 감동이 없다는 그 감동을 극대화시키려는 당의 또 그런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그것을 확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미 좀 거의 윤곽이 다 드러났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특이한 부분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의견 수렴에 있어서 오늘 뭐 김세현 원장이 아침 다른 네, 방송에서 네, 얘기한 것처럼 예. 그게 또 이렇게 바뀌고 뭐 이런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소통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진 장관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전인수로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니까 보류시키는 걸 보면 뭔가 당내 콘센서스가 살아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 정말 저는 코미디 같은 아전인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고위원들이 언론 보도를 보고 박찬주 대장 얘기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황교안 대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완전히 독선적인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여의도 원장조차도 따돌림 당하는 그런 식의 상황에서는 효과도 극대화할 수 없고 또 이렇게 혼선들이 생기고 그런 점에서 보면 뭐 남의 당 사정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조금 이제까지 뭐 예전에 새누리당 때도 저러진 않았거든요. 예. 저는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어이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사는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공천 가산점이나 표창장 같은 거 추진을 했잖아요. 이를 두고 좀 뒤늦게 황교안 대표가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황 대표는 부인하는데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이 상황은 또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맨 처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가산점 이야기를 황 대표한테 했다고 했고 네. 그 다음 날인가 뭐 그 바로 직후에 황 대표께서 저는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분들의 희생이나 헌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산점이라는 단어는 안 쓰셨지만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제안에 동의를 하시는 거구나. 저는 뜻을 그렇게 같이 하는 뭐 네네. 그렇게 많이 받아들였죠. 그렇게 예. 받아들였는데 바로 한 2, 3일 후에 그거는 또 아닌 아니다라고 것처럼. 얘기를 예. 하면서 뭐 해당 행위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 그 말씀은 그럼 뭐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심을 좀 제대로 읽지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좀
안 된 말씀이시지만 이렇게 동의하셨다가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가시는 걸 보시고 이제 입장을 좀 바꾸신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네. 입장 바꾼 건 아니시라고 또 하시니까 네. 더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측면이 좀 생각이 됐는데요. 사실 이게 그냥 무슨 인터넷 언론이 아니라 유력 일간지 보도란 말이죠. 예. 뭐 나름의 취재를 했고 또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맞습니다. 보면 예. 저는 아마 총선 전국에서의 주도권 문제를 두 분 사이에 이제 그런 갈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다음 날 황 대표가 했던 얘기를 듣고 대체로 동의했구나 했는데 나중에 다시 생각하니까 네. 패스트트랙 의원들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당을 위해 헌신했던 맞아요. 분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약간 불만은 있는데 그 의미를 자기 나름으로 좀 해석한 것 아닌가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다는 건데요. 저는 12월 달까지가 나경원 대표의 이제 임기인데요. 예. 내년까지 연장을 할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을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조금 당내에서 어떤 신경전 같은 게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여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어제 이해찬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뭐 사실 처음으로 유감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점은 초선 의원발 그 당내 쇄신 요구에 과연 어떤 답을,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으로 모아졌었는데 네. 명쾌한 답변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그 좋은 평가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쇄신에 대해서 답을 하시긴 했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 방문 때문에 이제 며칠 늦어지긴 했지만 사실 이건 예정된 기자회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건데 제가 이해찬 대표님을 민주화운동 시절부터 오랫동안 겪어왔지만 네. 제가 본 중에서 정말 아주 굉장히 공손한 사과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 좀 그렇게 느꼈고요. 예. 쇄신 요구를 인적 쇄신이나 지도부 교체나 이런 것보다는 네. 정책과 민생 그리고 특히 이제 사실 요새 예결위가 며칠째 파행 중이라는 건 지금 언론에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각 시도별로 하고 여당의 임무는 정책과 민생에 충실한 것이 쇄신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는 건데 아마 조금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어쨌든 나름으로는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는 그 쇄신 요구 이거 이전에 조국 사태하고 관련해서 뭐 그 사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과라는 게 하는 사람 입장보다 그걸 듣는 사람이 한테 그 진심이 느껴져야 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였고 너무 늦었고 떠밀려서 하는 마지못해서 하는 사과였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 의아했어요. 왜 사과하는지가 빠져 있더라고요. 예. 누구 때문에 사과하는지가 빠져 있어서 조국 전 장관 문제로 참 죄송하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하기가 싫으셨는지, 하기가 어려우셨는지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저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핑계라고 받아들였는데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정이나 정의 뭐 이런 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바로 공정이고 정의인데 네. 그 하위 가치에 머물러 있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더 큰 가치를 버린 거란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저는 그 사과를 받는 그 젊은 층이나 이 청년층이
가졌었던 분노나 좌절이 이 대표의 저 사과 한마디로 과연 사라졌을까 하는 좀 의아심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당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그거는 뭐 극소수고 그다음에 뭐 그 6개월 앞두고 그 당 대표를 사퇴하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면 이런 반응을 보면서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대표로 계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 민주화 투쟁했었던 분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진 의원께서는 굉장한 깊은 실망감을 보여주셨고 유 의원께서는 저 정도면 너무나도 공손한 태도다라고 전혀 다른 평가를. 아니 근데 이해찬 당내에는 대표로서는- 그러니까 민주당내에도 저와 같은 실망하신 분들이 저는 꽤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마 막 드러날 거. 그게 목소리를 같아요. 내는 게 지금 뭐 박용진 의원이나 금태섭, 조홍천 의원 이런 의원들인 것 같은데 실제로 네.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6개월 전쯤 되면 총선 6개월 전쯤 되면 이제 당내 의원들의 속마음이 좀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 이제 눈치를 보기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궁시렁거리고 예. 뭐 당 지도부에 대한 이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번 조국 전국을 거쳐오면서 의원들의 의견이 예. 어느 한 방향으로 모여져서 강하게 간다면 그건 당 대표로서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 될 텐데 사실은 당내 의견이 저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조금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조국을 수호했어야 된다, 예. 조국 장관을 지켰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당내에 지금 혼재하기 때문에 그 최대 공약수를 당 대표가 물러날 정도의 지도부를 교체할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사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민주당이 굉장히 어색하게 요즘 느껴지는 것이요. 제가 하는 민주당은 저런 당이 아니었어요. 한 목소리를 낸 당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굉장히 의견 개진 자유롭게 하고 청와대에도 대놓고 비판도 하고 이러던 당인데 민주당 의원들 소위 586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기득권층화돼 있어서 너무 지도부의 눈치를 보고 자기 다음 선거에 공천받고 재선돼야 되는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해 있어서 저러나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민주당 여당일 때 저 야당할 때 그때 민주당 여당일 때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실망스럽다는 그래서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박용진 의원이나 예. 뭐 몇몇 의원들의 저런 문제의식을 저는 건강하게 보고 예.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파괴적인 것보다는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도 강하게 불만 표출을 했지만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는 백의종군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예. 이런 애정을 보여준 것도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저는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네. 지금 민주당이 정말 그 민주화 투쟁하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던 분들이 모여있는 정당이라면 어제 오늘 법무부가 발표한 저 오보 내는 언론사들 검찰 출입 못하겠다는 이 훈령 네. 당정회의를 통해서 그거 막으셔야 됩니다. 예,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네.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아까 대담 중에 그 관련 속보를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 관련 속보를 보여드리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2020년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그리고 내후년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무상교육이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제입니다. 네.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서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하겠다라고 오늘 법무부가 이런 공보 관련 규정을 내놨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비판들이 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관련 입장을 좀 들어보고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50시대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것에 앙심을 품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초헌법적인, 초자유민주주의적인 발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진 장관께서도 문제 있다라고 하셨는데 유 의원께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그 얘기 전에 속보에서 예.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네. 임기 내 공약을 지키실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뭐 우선 피의 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것을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이제 그 훈령에 같이 포함되어 있죠. 네. 예. 그런 것은 저는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을 제도화하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예. 저도 사실 지금 있는 그 문장 자체로만 보면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피의자뿐만 아니라 검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있는 그 오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검사들도 인권을 보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서 봤듯이 너무 많은 오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이제 교훈을 우리가 이제 가질 필요는 있는데 네. 우선 오보를 판단하는 주체가 어딘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오보라고 할 기준도, 것인가에 네. 대해서 저는 12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언론의 자유를 불편해하는 정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권은 그런 점에서는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 정말 뭐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저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오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도도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요, 그 소위 이제 오보 특종 기사들이 처음에 보도될 때는 오보로 여겨질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사실로 밝혀지고 그게 도화선이 돼서 세상을 사실 바꾸었던 상당히 많죠. 예,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87년에 박종철 사건도 사실은 사건, 예, 예. 어떤 뭐 일간지 기자가 그거를 세상 예. 밖으로 알리면서 그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그 정권이 이런 식으로 서두르나 제가 그게 답답하고요. 장관도 안 계신 지금 부재 공석 중이잖아요. 예. 그런데 장관 훈령을 지금 막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고요. 정말 제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오보를 통해서 이 인권 침해가 되는 게 정말 걱정된다면 그 오보가 생기는 원인과 환경을 먼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오보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국가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큰 사안인데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정보나 자료가 제공이 안 돼요. 네. 예. 그러면 관심이 큰 사안이다 보니까 언론사나 기자들은 굉장히 그 단독 보도, 특종 경쟁을 하게 되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오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오보의 원인을 막으려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공보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개정해서 최대한 오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지 그 오보라는 기준은 누가 할 것이며 이게 나중에 팩트로 밝혀질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화 투쟁하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워왔던 이런 분들이 그 소위 많이 계시다고 하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런 발상 자체가 나온다는 거가 저는
좀 정말 믿기가 어렵고요. 민주당 차원에서 저는 법무부의 제동을 거셔야 된다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이제 제가 조금 반론을 드리자면 우선 지금 시기하고 박종철 사건이 은폐되던 전두환 정권 시절하고는 우선 환경 자체가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죠.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대원칙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러나 의사들도 오진을 할 수가 있고 의사들도 오진이 심각할 때는 법적인 책임도 집니다. 언론인들도 오보를 낼 수가 있죠. 예. 그러나 그 사정이 이해되는 오보도 있을 수 있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그것을 통해서 피의자들이나 검사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오보에 대해서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방치할 건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장치를 만드는가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까지 결론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두 분의 말씀들이 저런 정책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반영되고 하기를 기대하면서. 유 의원님이 네. 터무니없는 오보는 걸러야 된다. 네. 저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 터무니없는 오보는 언론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걸를 수 있는 있다. 그런 저는 힘이나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네. 시청자나 독자들이 또 그걸 걸를 수 있다고 조국 봅니다. 장관 딸이 포르쉐 타고 다녔다는 보도들이 실제로 여러 군데 나왔었어요. 나중에 아무도 사고 안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타고 다닌 적도 있다. 네, 저희가 이게 추진되는 대로 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기용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